사실 저를 조금 간단히 더 소개를 드리면 이게 뇌혈관 질환하면 굉장히 사실은 광범위합니다. 이게 뇌혈관 질환이 이제 저 같은 신경외과 의사가 보는 그 뇌혈관을 보는 의사가 있고 또 신경과라는 또 신경내과죠. 신경내과 선생님들이 뇌혈관 질환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주로 뇌혈관 질환을 보는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과 쪽입니다. 외과 쪽은 뭘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외과는 이제 주로 수술 쪽을 하는 그쪽 파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경과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뭔가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 처음에 병원에 어디를 가야 되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일단 신경과 쪽으로 많이 안내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경과 쪽은 보통은 처음에 오셔서 진단을 하고 약물 치료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신경과 쪽에서 많이 치료하고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시는 거고, 이제 신경과 선생님이 보셨는데 이 환자분은 뭔가 그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생각되는 환자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뭐 스텐트라든지 머리에 아니면 뭐 혈관으로 조금 풍선으로 부풀려서 좀 넓혀줘야 된다든지 혈관이 좀 부풀어서 뭔가 터질 것 같은 뇌출혈을 유발할 것 같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은 저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사실은 그래서 약간 수술 쪽 치료를 많이 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개두를 해서 뭐 피를 빼준다든지 머리를 열어가지고 또 이제 머리를 열어가지고 뭐 동맥류를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수술 쪽 의사,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수술뿐만이 아니고 우리 혈관을 따라서 이제 관을 올려가지고 시술 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수술과 시술 둘 다 하고 있는 의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응급이 많고, 그래서 약간 제가 이제 사실 오늘 강의를 준비해 오긴 했는데 이게 예방과 관리나 이런 일반적인 치료 관점은 사실 신경과 쪽에서 많이 좀 하고 있고, 저는 신경외과 의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수술적 치료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쪽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건 뇌입니다. 뇌고 이제 이쪽이 앞쪽이고 뒤쪽이고, 그래서 여기 손해 쪽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그래서 되게 좀 오묘하죠. 뇌는 사실 들어가서 만지면 말랑말랑합니다. 말랑말랑하고 순두부 같고, 그래서 되게 조심하게 이게 다뤄야겠죠. 아니면 이렇게 으깨지거나 쉽게 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뭐 피만 빼준다든지 종양만 제거한다든지, 혈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전두엽과 척두엽 사이에 이렇게 이제 공간들이 있어서 이걸 살짝 벌리면서 혈관까지 들어가서 수술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안에 뇌 안에를 들어가다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을 파고 들어가면 이런 뇌 안에 혈관이 나와요.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처음에 제가 혈관 CT를 딱 보여주면 무슨 뿌리 같다, 풀뿌리가 있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경동맥 쪽입니다. 목 쪽에. 되게 좀 저희 병원 CT거든요. 그래서 CT 촬영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심장 쪽에 대동맥이고, 뭐 팔로 가는 혈관이고, 경동맥 목 쪽에. 어르신들 이렇게 동네 가면은 많이 이제 초음파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여기 요 정도만 보는 거예요, 이 정도. 경동맥에 총경동맥, 내경동맥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경동맥 협착이 있습니다. 이게 동네 이제 내과나 가정학과 가면 많이 해주는 게 이 정도죠. 초음파로 사실을 뇌혈관 질환을 보거나 동맥경화를 알 수 있는 거는 전체 이 뇌혈관 중에 아주 일부분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우리 뇌는 이제 머리 안쪽은 초음파나 이런 걸로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혈관 CT로도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 병원의 사실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병원 CT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의 CT 해상도를 갖는 병원이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좀 보이고 있고, 이분도 뭐 여기 조그만 동맥류라든지 웬만한 뇌혈관 조용수를 이 CT 다음으로 더 정확한 조용수라는 검사가 있는데 그 정도 검사한 것처럼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뇌혈관 질환은 사실은 뭐 동네 가시면 MRI 찍어야 되고 MRI 비싸잖아요. 또 뭐 보험이 안 되면 100만 원이 넘어가고 보험이 돼도 4, 50만 나오는데, 그냥 사실 외래에서 CT 보험 찍으면 10만 원, 15만 원이면 찍습니다. 물론 이제 조영제를 맞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조금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 약간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오시면은 쉽게 찍을 수 있는 게 혈관 CT입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게 뇌에 있는 혈관이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맥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 동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뇌혈관 질환의 99%는 다 동맥에 생겨요. 동맥이라는 거는 뇌에 피를 공급하는 그냥 관이죠. 뇌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아까 그 뇌가 이제 있는 겁니다. 이렇게가 뇌가. 여기도 이제 얼굴 쪽이고요. 여기 목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거의 비슷한 또 혈관이 더 있어요. 큰 혈관들이. 그걸 정맥이라고 합니다. 정맥은
하수 같은 거죠. 이건 상수도 같은 거고 하수도 같은 또 정맥이 있어서 피를 공급하고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이제 나중에 이제 쭉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맥과 동맥이 있고 뭐 모세혈관이 있고 이렇게 이제 혈관 구분은 되는데 이런 뇌혈관 질환에 어디든지 뇌혈관에 어디든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의 협착 때문에 뭐 스텐트 넣으신 분들 아마 있으실 것 같고요. 뇌 안에 이런 동맥류라든지 혈관의 협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뇌동맥류, 뭐 꽈리 이런 것 때문에 뭐 코일색전 수의라든지 뭐 결찰 수술 이런 거 아마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 어떤 치료들을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뇌혈관 질환은 뭐냐? 일단 저희가 짧게 말씀드리면 뇌혈관 질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졸중, 이게 좀 뇌혈관 질환이라고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뇌 기능이 마비가 온다. 마비가 오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거기 손상이 출혈돼서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뇌 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뇌졸중이 오는 겁니다. 뇌졸중은 이제 광범위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광범위하게 우리가 부르는 그런 용어고요. 실질적으로 뇌졸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출혈성 뇌졸중, 뭐 허혈성 뇌졸중, 뭐 좀 말은 어려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뇌출혈 이게 뭐 그 뇌졸중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뇌경색이라고 얘기하는 게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뇌출혈과 뇌경색을 통틀어서 뇌졸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혈관이 이렇게 동맥경화 같이 혈관에 이런 하얀 노란 게 이제 찌꺼기 같은 거죠. 이게 뭐 지방이나 혈소판 이런 게 엉겨가지고 혈관 내벽이 손상이 되면 혈관 내벽에 이런 손상된 찌꺼기들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혈관 내벽에 비우되고 혈류가 잘 안 가기 때문에 막히게 되겠죠. 그럼 뇌경색이 오는 거고 뇌출혈은 혈관이 뭐 부풀어 있다든지 아니면 작은 모세혈관 같은 게 혈압이 너무 높거나 그러면은 압을 견디지 못해서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뇌출혈이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뭐 뇌경색과 뇌출혈은 굉장히 임상에서 흔하게 환자들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중에서 가족 중에서도 아마 뇌경색이나 뇌출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뇌혈관 질환, 뭐 뇌경색과 뇌졸중은 실제로 뭐 63만 명이 우리나라 지금 2022년도 통계만 해도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뭐 뇌혈관 질환은 더 많겠죠. 왜냐하면 뇌졸중이 오지 않은 뭐 출혈이나 경색이 오지 않은 그 협착만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117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은 또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게 사망률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거만 해도 이게 초록색이 이게 뇌혈관 질환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만 해도 굉장히 높았죠. 1, 2등을 항상 다퉜습니다. 이게 그 90년대만 해도 항상 1등에서 2등 정도 사망률이 뭐 이렇게 등수가 높은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큼 많이 이제 사망하는 질병 중에 하나였는데 2000년도 들면서 굉장히 획기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 장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뇌경색이 오면은 뇌경색에 대해서 뭐 혈전을 제거하는 어떤 장비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뭐 어떤 그 출혈에 대한 출혈이 됐을 때도 시술이나 수술 장비들이 많이 이제 2000년대 개발이 되면서 또 이제 우리나라 여러 가지 개몽을 했죠. 뇌경색 환자들 뭐 몇 시간 이내 뚫어야 된다 뭐 이런 약이 많이 되면서 이제 치료 방법들이 많이 좋아지고 약이 많이 좋아지면서 2000년도 되면서 사망률이 많이 급격히 감소하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까지 이제 겹치면서 어떻게 떨어져서 지금 5등의 랭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망 환자들이 많고요. 그래서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고 조기에 빨리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내원한다면 현재 좀 치료를 좋게 잘 치료할 수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저희가 뇌출혈과 뇌경색 중에 일단 뇌출혈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에는 보면은 이제 제가 여기 나왔지만 고혈압성 뇌내출혈, 뭐 뇌실뇌출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뇌출혈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 고혈압입니다. 이거 이름에서도 그냥 딱 써 있죠. 그럼 혈압이 높은 환자들은 약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보통 40대, 50대 분들이 요즘에 뇌출혈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보통 40대 특히 남성분들이 약을 잘 안 드세요. 혈압이 뭐 160, 170, 아이 무슨 약을 먹어 내 이 나이에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중에 여성분들은 굉장히 그 수능도가 좋아요. 그 의사가 뭐 하자, 약을 먹자 뭐 하면 잘 드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은 반면에
남성분들은 40대, 50대 약 외모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젊은 분들이 요즘에 뇌출혈 환자가 굉장히 많고요. 물론 뭐 60대, 70대도 많으시지만 조금 연세가 드시면 그래도 어르신들은 혈압약이나 이런 걸 잘 드시기 때문에 또 오히려 이제 뇌출혈이 좀 적고 40대, 50대 분들이 확실히 이제 고혈압성 뇌출혈이 많습니다. 그리고 출혈성 뇌졸중에 오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뇌동맥류라고 하는 이제 지주막하 출혈 이게 이제 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가장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혈압성 뇌출혈은 어느 한쪽에 좀 이따 사진은 보여드리겠지만 잠깐 다음 슬 넘어갈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머리 CT입니다. 응급실에 바로 오시면 환자가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말이 어눌하고 얼굴에 감각 이상이 있고 이게 이제 오른쪽 뇌인데요. 우뇌 이쪽이 좌뇌입니다. 여기 기저액이라고 하는 이게 하얗게 보이는 거 급성기 출혈 때 이렇게 보입니다. 하얗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편마비가 옵니다. 오른쪽의 기저액은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편마비가 오고 왼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이렇게 병원에 내원하겠죠. 보통 마비가 와서 거동이 안 되니까 119 타고 내원하시고. 이게 이렇게 기저액 쪽에 오는 게 일반적으로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임상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기저액 쪽이 아닌 이렇게 우리가 피질이라고 하는데 뇌 거칠 쪽에도 이렇게 이제 출혈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고혈압 때문에도 올 수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연세가 이제 한 60대, 70대 되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퇴행성 단백질 같은 게 쌓이면서 그게 이제 혈관을 손상시켜서 뭐 아밀로이드 혈증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칠 출혈 같은 것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뭐 혈관 기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출혈이 올 수 있겠고요. 여기는 이제 소뇌 쪽입니다. 이것도 고혈압성 뇌출혈 중에 흔한 부위로 이렇게 소뇌 쪽에 뇌출혈이 오면 거동이 잘 안 되십니다. 굉장히 어지러우시고 이게 다 말라서 출혈이 흡수된다 하더라도 소뇌 쪽 출혈은 거동이 잘 안 되고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굉장히 어지러운 증상을 많이 느끼십니다. 일반적으로. 또 이런 여기는 뇌간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뭐 중뇌, 교뇌, 연수라고 하는 뇌간 출혈이 오면 뭐 이런 이제 다른 부위는 수술이나 이런 게 되는데 이 뇌간 뇌출혈은 굉장히 뇌간이라는 부위가 이제 뇌와 척수를 연결해주는 줄기 같은 데 중간 부위인데 출혈이 되면 뭐 수술적인 치료도 안 되고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뇌출혈 중에 가장 예후가 안 좋은 부위의 출혈이 뇌간 출혈입니다. 그래서 전신마비도 오고 뭐 식사 이런 것도 전혀 안 되시고 그래서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은 부위가 이제 뇌간 뇌출혈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고혈압에 의해서 올 수 있는 뇌출혈들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오게 되면은 합병증 치료 정도 하고 약물 치료하고 더 재발하지 않게 보존적 치료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양이 많은 경우에 이제 수술적 치료하겠죠. 그 외에도 아까 또 밑에 제가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 했었습니다. 그건 뇌동맥류라고 해서 혈관이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렇게 뭉쳐있는 뇌출혈이랑 다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뇌출혈이에요. 뇌출혈이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이건 왜 이렇게 퍼지냐면 이 뇌에서 기저부 쪽, 제 아래쪽에 이제 혈관이 지나다니는데 그 혈관을 따라서 이게 피가 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뇌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이 출혈이 오면 환자분 사망률이 30%에 이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출혈량이 많지 않아 보이지만 굉장히 합병증이 많고요. 그 피를 빼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피가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빼줄 수가 없기 때문에 터지는 그 순간에 예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아주 좋지 않은 출혈입니다. 출혈이 잠깐 되고 멈추면은 대부분 예후가 좋은데 출혈이 났는데 의식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안 오시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응급실에서 이런 걸 확인하면 바로 이런 뇌 혈관 조영수라는 걸 합니다. 관을 이제 사타구니에 넣어가지고 동맥을 통해서 이런 관을 넣어서 약을 쭉 조영제를 쏘면 여기 뭔가 이렇게 부풀어 있죠. 이게 뇌 동맥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야 되는 건데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염증이라든지 뭐 술이나 담배, 뭐 혈압 관리 안 되고 당뇨 이런 것들이 오래 노출되다 보면 또 가족 중에 2명 이상의 뇌 동맥류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동맥류가 쉽게 발생할 수 있고요.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보통 통계상 400명에서 500명 뭘 한 명 정도는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병이고 대부분이 터져야만 자기가 이게 지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잘 몰라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뇌동맥류 터지지 않고 우연히 검진을 하다가 발견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갑자기 터져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최근에 강수현 배우 아시잖아요. 강수현 배우가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사망하는데 그분도 이런 동맥류 파열에 의해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게 터진 그 순간에 의식만 있으면은 살릴 수 있는데 터지는 그 순간에 의식이 없고 그럼 바로 이게 2, 3일 만에 바로 뇌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뇌동맥류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바로 이제 시술을 해가지고 관을 더 올려서 이런 동맥류 안에까지 넣고 이렇게 백금으로 만든 코일이라고 하는데 뇌동맥류 안에다 이제 코일을 집어넣어서 시술을 해가지고 피가 안 들어가게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출을 하지 않고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코일 색전술 같은 걸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막과 출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까 얘기한 이렇게 별 모양으로 생기는 거미막이라고도 얘기하면 거미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이런 지주막과 출혈이 뇌동맥류라고 해서 이렇게 혈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부풀어 있던 게 순간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주막과 출혈이 생기면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터지면은 본인이 압니다. 이거 너무 심한데 두통이 하고 인지하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후가 좋으신 분들을 사실은 대부분은 의식을 잃기 때문에 의식을 잃거나 환자분이 안 좋은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심한 두통과 언어장애 같은 걸 올 수 있겠고요. 출혈 때는 출혈이 딱 되면 보통 5분의 1은 벌써 사망합니다. 이게 오자마자 심정지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폐부종이 온다든지 이미 뇌사가 진행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엄청 서두른다 하더라도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겠죠. 나머지 또 10% 정도는 또 병원에 치료하다가도 뇌부종이 심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좋지 않은 이런 질병들은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요즘에 검진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혈관 CT만 찍어도 쉽게 알 수 있고 위치에 따라서 바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생기는 원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압이라든지 흡연, 특히 흡연은 이제 여성분들 뇌동맥류가 유일하게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습니다. 한 1.7배에서 2배 정도 여성분들이 훨씬 많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젊은 여성 같은 경우도 20, 30대에 있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20, 30대 여성 같은 경우 흡연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이 이제 50대, 60대이신 어르신들,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 이후에 호르몬 변화 때문에 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CT를 찍어서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거 이게 뇌동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주막과 출혈의 예후는 보통은 30일 이내에 3분의 1이 사망하십니다. 좋지 않겠죠. 3분의 1은 대부분 침상생활 하십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시는 분들은 3분의 1밖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거고 굉장히 조기에 빨리 미리 알아서 터지기 전에 우리가 뭔가 코일색 전술이라든지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뇌 동맥류라는 질병입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뇌동맥류 그러면 굉장히 다 안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그만큼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뇌동맥류를 다 무조건 다 작은 것도 다 치료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지게 되면 이런 별 모양이 생기는 이유가 이게 뇌 기저부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이런 별 모양이 되고 뇌라는 게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한쪽만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뇌 아래쪽이기 때문에 뇌를 뽑지 않고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이제 그 사망한 사람들의 뇌 뽑아서 이렇게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상에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를 뽑을 수 없는 출혈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출혈들이 뇌 전체 압을 올려서 사망할 수 있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 터졌을 때 출혈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주막과 출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동맥류 파열은 두통이 이제 주입니다. 주. 어지러워요. 이렇게 동맥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외래에 자주 오세요. 왜냐하면 동맥류 진단을 받으면 환자분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게 치료를 안 해도 괜찮으세요. 한 2mm, 2.5mm 작으니까 터지지 않으실 것 같아도 말씀드리고 그냥 경과만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그냥 경과만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그렇게 진단을 되면 이제 불안감 때문에 조금만 어지럽거나 조금만 이제 그러면 병원에 바로바로 막 찾아오십니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대동맥류는 어지러움증으로는 잘 오진 않습니다. 터지게 되거나 문제되면 두통, 이게 넘어가죠. 예, 굉장히 심한 두통. 여성분들은 산통보다 더 심할 정도의 두통이다. 정말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통증이랍니다. 굉장히 저도 당해보진 않아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심한 두통이 있고
간질을 할 수 있습니다. 발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맥류의 위치에 따라서 신경이 눌려서 이렇게 눈꺼풀이 처진다든지 눈이 안 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공이 열린다든지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좀 생길 수 있겠고요. 이런 증상으로 내가 자각해서 병원에 올 수 있으면 굉장히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출혈성 뇌졸중에 대한 어떤 간단한 이제 질병에 대한 소개고요. 그다음에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은 혈관의 협착이라든지 폐색에 의해서 혈관이 막혀서 뇌의 일부분에 피가 안 가기 때문에 뇌가 이제 그 괴사가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 부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이제 뇌경색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까 우리 처음 보셨던 CT랑 좀 다르죠.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이렇게 보여서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뭔가 오른쪽에도 요거가 대칭인, 요거는 이제 척추 뒤쪽에 있는 척추동맥이고 요거와 대칭인 혈관이 이렇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응급실에서 찍은 CT가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혈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저번 주에 바로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응급으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혈전을 제거하는 이 혈전이 심장 이분이 이제 심장 쪽에 부정맥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 심방세동이라고 그러는데 부정맥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특히 심방세동 심장 쪽에 심방이 부르르 떠는 거죠.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들이 심장이 이렇게 쫙쫙 짜주질 않고 이게 약간 떨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서 혈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혈전 같은 게 있다가 이제 순간 떨어 나가는 게 이제 머리로 가면 이런 데 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맥 있으신 분들은 어떤 노악이라든지 와파린 이런 약을 드시죠. 그래서 이제 혈전이 안 생기게 보통 예방적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예전에는 뭐 4시간 반, 뭐 12시간 이렇게 있지만 요즘에는 환자분 상태나 이런 거 고려해서 24시간까지도 이제 혈전 재거수를 하게 되는데 들어가서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스텐트를 요 막힌 데까지 이제 쫙 넣어가지고 쫙 뽑아내는 겁니다. 혈전을 스텐트를. 뽑아낸 다음에 이쪽에 보이지 않던 혈관이 이겁니다. 그래서 쫙 뚫린 게 보이죠. 그래서 다시 재관류를 시켜가지고 개통을 시켜서 이제 오른쪽 뇌 쪽으로 혈류를 보낸 그런 이제 사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뇌경색을 뭐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뇌경색은 막혔기 때문에 오기는 오지만 그래도 이제 나중에 재활이라든지 이런 기능 회복에는 그러니까 합병증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죠. 또 재활을 했을 때 조금 기능도 좋아지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서 이런 이제 생존율도 올릴 수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스텐트에 이런 혈전이 걸리죠. 이런 피떡 같은 게 심장에 떨어나가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면 이런 스텐트에 이렇게 혈전이 빠져서 나오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기계적 혈전 제거 수위라고 합니다. 기계적으로 우리가 스텐트를 넣어서 혈전을 빼낸다. 그래서 이제 기계적 혈전 제거 수위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원래는 없었던 게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사망률이 굉장히 급격히 2000년대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장비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사망률 감소에 많이 이제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 온 거를 이제 뇌경색,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환자분들이 오면은 이게 어떤 증상이 어떻게 생기나 뭐 어떤 마비가 있고 어떻게 후유증이 있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뇌는 이렇게 지도화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전두엽과 뒤에 후두엽 쪽이 있고요. 손해 쪽이 밑에 있겠고 축두엽이 있겠고 이렇게 나누는데 각각의 부위마다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게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오른쪽 우뇌인데 오른쪽을 이렇게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브로카 영역이 여기 이렇게 있는 데가 브로카 영역이라는데 여기 표시는 돼 있지만 이렇게 손상이 되면 이쪽에 말을 못 합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좌뇌 같은 경우 우뇌는 이제 우리가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좌뇌가 왼쪽 뇌가 굉장히 우리 기능의 70%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좌뇌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뇌가 그래도 우뇌 손상이 되신 분들은 그래도 약간 뭐 좀 회복이 되셨을 때 말씀도 좀 하시고 인지도 좀 괜찮으시고 뭐 언어적인 측면이 좋으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대화도 잘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뭐 기억력도 좋고. 근데 이제 좌뇌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 되면 말씀도 잘 못하시고 이제 당연히 오른쪽 편마비도 생기고 인지가 많이 떨어지시고 기억력 저하가 굉장히 현저합니다. 그래서 좌뇌와 우뇌의 차이는 좀 분명히 있고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기능 부위별로 또 기능을 하는데 좌뇌, 우뇌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뇌 쪽 문제는 우리가 좌편으로 마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좌뇌 쪽 문제는 우편으로 마비가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모터라고 써 있는 빨간 쪽으로 되어 있는 게 근력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뇌 쪽에 여기 근력을 담당하는데 뭐 뇌경색이 왔거나 뭐 뇌종양이 있거나 그러면 좌쪽으로 왼쪽 편마비가 오는 거고, 여기 이쪽에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제 감각 이상이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던 전두엽 쪽에 있으면 말을 못하고 왼쪽에 뭐 전두엽 사고 가끔 뭐 교통사고 나거나 그래가지고 전두엽 쪽 다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간 성격도 변화가 오고 사회성도 많이 떨어지고 자기 행동 조절이 잘 안 되고 이런 어떤 그런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이제 좀 tuk두엽과 이게 주정엽 사이에 있는 이쪽 부위는 조금 이제 말을 해도 말은 하시는데 내가 무슨 누가 옆에서 말을 거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이제 약간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겠고, 또 우리 후두엽 쪽에는 우리 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감각 수용체죠. 눈이 실질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감각을 받아들이는 기관이고, 실질적으로 본 걸 인식하는 건 여기 뒤에 후두엽에서 합니다. 뒤통수에서 합니다. 뒤통수에서. 그래서 뇌 여기 뒤를 잘라내면 눈이 있어도 아무것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를 다쳤는데 눈이 잘 안 보여요. 이런 게 이제 약간 눈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뇌 뒤에 후두엽을 다치면 눈을 못 보거나 시야에 결손이 오거나 시야가 장애가 오거나 뭐 양쪽을 못 보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뇌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지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는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부위에 어떻게 왔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분은 증상이 심할 수도 있고 증상이 아예 없는 부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전두엽 같은 경우는 뭐 성격 변화 이런 거 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상의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두엽에 뭐 크게 뇌경색이 왔다거나 또 이런 데에 뇌경색이 왔거나 이러면 사실은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뭐 팔다리 마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초반에 좀 어지럽고 힘들고 무기력하고 이런 거 올 수 있겠지만 그 뇌라고 하는 거는 부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혈관이 뭐 혈전이라든지 출혈이 어느 부위에 왔냐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혈관 질환의 증상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옵니다. 뭐 당연히 뭐 운동장애 편측에 한쪽에 마비가 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장애, 실어증, 말을 잘 못하는 거죠. 예, 말을 해도 이해는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음장애라고 하는데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인지장애, 뭐 뭔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삼킴장애, 또 위치에 따라서는 이 위에 목을 삼키는 부위에 마비가 같이 오기 때문에 삼킬 수가 없습니다. 다 살에 걸리고, 살에 걸리면 또 폐렴이 오기 때문에 폐렴에 의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거 이제 뭐 코줄 끼고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대소변 조절 장애,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 되게 많이 홍보 차원에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웃, 손, 발, 시선. 이것만 기억해라. 이웃, 손, 발, 시선. 이웃이라고 하는 건 이하고 웃어보세요 이겁니다. 이하고 웃어보시면은 한쪽으로 양쪽으로 동시에 잘 대칭적으로 웃을 수 있으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하고 웃었는데 한쪽에 이렇게 실룩하게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반대쪽에 마비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물론 이제 이런 경우가 조금 우리가 벨마비라고 하는 또 마비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안면신경의 마비를 벨마비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벨마비, 안면신경 마비 이게 약간 이게 턱관절 아래쪽에 굉장히 통증이 며칠 전부터 있으시면서 한쪽에 얼굴만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벨마비도 이렇게 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뇌경색 환자들은 이거와 동반해서 같이 다른 것들이 같이 또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쪽에 마비가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손. 그래서 두 손을 앞으로 잘 뻗을 수 있나요? 그래서 한쪽이 좀 떨어지거나 한쪽에 힘이 약해서 못 뻗으면 이제 한쪽에 마비가 있는 거죠. 발은 발이 아닙니다. 우리 발이 아니고 발음을 발로 한 겁니다. 발음이 잘 되냐? 우리가 말을 발음이 괜찮아요. 또박또박 얘기를 잘 할 수 있나요? 이 발음이 괜찮은지. 그 시선은 뇌경색 맞으신 분들은 이제 중대뇌동맥 쪽에 많이 오는데 눈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어요. 이렇게 반대쪽을 잘 못 봅니다. 그리고 시야장애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두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시야장애가 온다고 했잖아요. 양안을 둘 다 뭐 왼쪽으로 못 본다든지 양안을 둘 다 오른쪽으로 못 보다든지 이런 시야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한쪽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선이 괜찮은지, 그래서 이웃 손발 시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뭐 이런 홍보 영상도 있고 또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비슷합니다. 얼굴의 마비. 패스트 그래가지고 뭐 영어로 좀 했는데 얼굴에 마비가 있는지 뭐 팔 잘 드는지 이거 구음장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억해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119에 연락해서 응급실에 가셔라 라고 해서 이렇게 홍보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조속히 빨리 119 연락하시고 병원에 방문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럼 뇌출혈은 왜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앞에랑 다 겹칩니다. 그래서 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뇌 동맥류라고 해서 혈관이 이렇게 붉어져 있는, 이렇게 좀 부풀어 있는,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데가 쉽게 터지는 거라든지, 이게 비외상성이죠. 외상이 없이 생기는 뇌출혈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혈관 검사나 MR 아주 깨끗한데도 뇌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큰 동맥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아주 이런 모세혈관들에서 터지는 겁니다. 혈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생기는 거여서 혈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이제 비외상성인 질병성 출혈 말고 이런 외상성 출혈도 있습니다. 이건 다쳐가지고 뭐 낙상이라든지 뭐 교통사고 같은 두부 외상 때문에 뇌 안에 이런 외상성 출혈도 생길 수 있겠죠. 주로는 이제 오늘은 이제 이쪽 비외상성에 이제 포커스 맞춰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앞에서 얘기했는데 주로 제가 이제 뇌동맥류를 많이 치료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예방할 수 있는 게 뭘까? 물론 뭐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뭐 혈압이나 뭐 당뇨,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술이나 담배, 혈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이제 술이나 담배 같은 거죠. 특히 담배는 굉장히 혈관의 염증을 잘 유발하기 때문에 저런 동맥류라든지 혈관에 손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뇌경색을 만들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활 습관의 어떤 개선도 중요하지만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뇌 동맥류 파열에 대한 게 굉장히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조기 검진 뭐 혈관 CT만 찍어도 다 나오잖아요. 저희가 뭐 웬만한 외래 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혈관 CT로 다 찍거든요.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병원 꼭 MRI를 권하는 병원들도 있어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뭐 병원마다 뭐 수익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MRI가 지금 의료보험이 질병이 있는 경우만 되고 있습니다. 출혈이 있거나 이런 동맥류가 진단이 돼 있거나 혈관이 협착이 확실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의료보험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있다고 찍으면 대부분 의료보험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혈관 CT로도 웬만한 건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뇌 동맥류의 파열에 있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진단은 뭐 CT, 뇌 CT 말씀드렸던 거 아주 잘 나옵니다. MRI보다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게 조영제를 넣어서 찍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외래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뇌 CT와 뇌 MRI입니다. 이거는 이제 의사와 상담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있고 약간 이제 뭐 마비라든지 뭐 얼굴 감각 이상이라든지 뭐 구음장애, 말씀이 어눌하다든지 거동이 좀 잘 안 된다 이러면 이제 MRI 보통 찍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뇌혈관 CT로 다 진단해서 이제 환자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뭐 환자분들이 걱정은 하세요. CT가 방사선 많이 나오지 않느냐. 뭐 나오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맞으시겠어요? 저는 사실 매일마다 이 혈관 촬영술에서 방사선 치료 살거든요. 그래도 아직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찍는 거 가지고 전혀 건강에 해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뇌혈관 CT는 조영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조영제라고 하는 게 신장에 안 좋기 때문에 신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투석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찍어야 되고 그 이외에는 뭐 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그 혈관 촬영 수위라든지 뇌연료 초음파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 진단하는데 이용이 되고요. 뭐 혈관 촬영실이나 이런 부분은 촬영술 이런 경우는 제가 직접 CT나 MRI 기계가 아니고 의사가 직접 이제 혈관을 잡아서 관을 이렇게 혈관 내에 넣어가지고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검사 진단 방법은 아니고 질병에 있는 경우 그리고 치료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제 혈관 촬영술을 하고 있습니다. 혈관 촬영술, 혈관 조영술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뇌 CT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뇌연료 초음파, 이거는 이제 혈관의 협착 정도가 있는지 뭐 이 정도만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사실 뇌 전체를 알기에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CT, MR, 뇌혈관 조영술 이 세 가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진단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을 아까 그게 이제 CT고요. 이건 이제 MRI인데 MRI는 이렇게도 이게 MR 혈관이 이렇게 나옵니다. MRI. 그러니까 좀 CT랑 좀 다르죠. CT가 훨씬 좀 깨끗하게 잘 나오죠. 이제 저희 병원 MRI가 후져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CT와 MRI. 근데 MRI는 장점이 이게 조영제를 안 넣고도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영제 같은 걸 안 맞고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 대신 좀 이제 촬영 시간이 좀 길고 MRI는 좀 비용이 보험이 안 되는 경우에 좀 비쌀 수 있다. 이게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분도 보면 왼쪽에 이렇게 중대뇌동맥 협착이 있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MRI 찍어서 이게 디퓨전이라고 하는
이제 확산 MRI 찍으면 이렇게 뇌경색이 있는지 이렇게 이 디퓨전이라는 데서 하얗게 급성기에는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뇌경색 타입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뇌경색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급성기에 환자분이 막 응급실 아니 외래에 또 오시는 분도 있어요. 갑자기 거동이 안 되고 뭐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데 말만 조금 어눌하다든지 힘만 살짝 빠진다 그러면 사실 이게 MR을 다 찍을 필요는 없고 이 디퓨전만 찍어서 외래에서 10분 안에 MR 찍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퓨전이라는 MR인데 이것만 찍어도 급성기 MRI 그 급성기에 뇌경색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이렇게 뭐 질환에 대해서 뿌옇지만 우리가 치료를 해서 이렇게 뭔가 맑게 해준다는 이런 사진인데 어쨌든 치료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아까 얘기했지만 뇌 고혈압성 뇌출혈과 뇌 동맥류가 크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외에 뇌혈관 질환은 굉장히 많아요. 뭐 동정맥 기형이라든지 뭐 해면성 혈관 중 여러 가지 많지만 그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빈도가 많은 질환 두 가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뇌내 출혈이 되면 이렇게 뇌 안쪽에 이런 출혈이 된 겁니다. 기저핵 쪽이랑 뇌실이라고 하는 물주머니 출혈이 같이 있는 건데 이 출혈이 많고 적고에 따라 치료가 좀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출혈이 적은 경우에는 뭐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혈압 관리하고 위암 인적 관리하고 저희 혈액 검사하면서 이제 환자가 피가 이렇게 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흡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약물 치료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근데 출혈량이 너무 많아. 그리고 많고 환자분 내압이 높고 의식도 안 좋고 환자분이 동공반사나 이런 걸 봐서 이게 동공이 좀 열려 있고 그 얘기는 뇌압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피를 일부 빼서 뇌압을 조금 조절해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공수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머리를 크게 열어서 치료를 하는 거는 정말 양이 많았을 때고 요즘에는 출혈이 한 30cc에서 50cc 정도 되면은 머리에다가 조그만 한 50원짜리 동전만 닭에 구멍만 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좌표를 구해서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써가지고 얇은 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빨대로 쫙 빨아들입니다. 피만. 그래서 이제 정의적 뇌수술이라고 하는데 천공술을 이용해서 피만 빼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출혈량이 너무 많고 감압이 필요해. 뇌압이 너무 많아서 환자분이 뇌서로 진행될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개두를 해서 머리를 크게 열어서 피를 빼주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외과적인 이제 치료 방법이고요. 뭐 재활치료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혈량이 적은 경우, 되게 뭐 많지는 않죠. 이런 거 한 15cc 정도 됩니다. 여러 컷에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시간이 지나면 한 일주만 돼도 이렇게 녹습니다, 피가. 그래서 이게 하얗게 급성기 출혈이 점점 녹고 있고요. 부종만 조금 있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2주 정도 되면 피가 거의 다 흡수가 되고 부종만 남습니다. 뭐 출혈이 없어졌다고 해서 후유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후유증은 이미 손상이 돼버리기 때문에는 이게 출혈이 돼버리면 이제 편마비가 오겠죠. 이제 오른쪽에 기저핵 출혈은 왼쪽에 편마비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공술이라고 하는 건 조금만 구멍만 내서 피가 이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머리 열어서 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이게 깊이 있으니까 머리 열면 그 뇌를 다 갈라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뇌 손상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조금만 구멍만 50원짜리만 내서 관을 여기다 타겟해가지고 쭉 피만 뽑아낸 겁니다. 그럼 피만 이렇게 잘 뽑힙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세 침습적으로 어쨌든 조금만 절개해서 이게 혈종을 제거할 수 있겠고요. 아까 보셨던 이제 출혈량이 너무 많고 뇌압이 높고 환자가 뭐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이렇게 개두를 해가지고 개두라고 하는 건 머리를 크게 연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열어서 피를 광범위하게 다 빼내고 이런 개두술을 해서 피를 뽑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출혈의 양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이제 우리가 결정하겠죠. 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제 뇌출혈, 그냥 고혈압성 뇌출혈이고요. 뇌동맥류에 대한 어떤 치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관이 이렇게 이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치료는 뭐 이렇게 보시면 이게 혈관의 바깥쪽에 뭐가 이렇게 있죠. 요거는 혈관의 안쪽에 뭐가 있죠. 두 가지 치료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결찰 수술이라고 합니다. 클립 수술이라고도 얘기하고 결국에는 외쪽에 물었으니까 이건 바깥쪽에 들어간 거죠. 결국 이거는 이제 개두술을 한 겁니다. 머리에 뇌동맥류 수술하기 위해서 머리를 열어서 개두를 해서 혈관에다 박리해서 이런 클립으로 찝어가지고 터지지 않게 해준 거고 개두술이고 이거는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고 혈관 안쪽에 있잖아요. 여기 뭐가 이렇게 있는 게 이런 게 스텐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게 코일입니다. 이건 이제 머리를 열지 않고 다리 쪽 혈관을 잡아서 쭉 시술 우리가 뭐 심장에 스텐트 넣는 것도 비슷하게 합니다. 팔로 하든지 다리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다리 쪽에 혈관을 잡아서 들어가서
얇은 관을 넣어서 안에다 이렇게 코일을 채워넣은 겁니다. 혈관 내 수술이라고 하고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통은 저는 이제 제가 1년에 한 작년 기준 한 190명 정도 뇌동맥류 치료를 했는데, 저는 90%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0%. 예, 나머지만 이제 이게 도저히 이제 코일 색전술이 안 되시는 분들만 저는 클립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뭐 다 잘 됩니다. 뭐 크게 문제 없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제 클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방에서 뭔가 이렇게 이런 현미경을 보고 아주 미세하게 뇌를 다 이렇게 박리해 가면서 들어가서 이런 클립으로 이렇게 찝어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개두술을 이용해서 결제 수술, 뭐 클립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거 이제 수술방에서 들어가서 본 건데요. 이렇게 이제 동맥류가 이렇게 부푸는 거를 아주 미세하게 다 발라내 가지고 이런 클립으로 이렇게 찝어낸 겁니다. 여기 동맥류가 이렇게 있으면 이 클립으로 찝어서 피가 안 들어가게 해서 터지지 않게 클립 수술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코일 색전술은 이제 멀리 열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비파열 환자분들이, 이제 저는 환자분 중에 70%가 이제 비파열 환자분들인데, 우연히 검진해서 발견되니까 치료가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갑자기 머리 얼어서 수술해야 돼 그러면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뭐 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제 그렇게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의 뇌동맥류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90%가 다 코일 색전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머리 열지 않고 카테터만 넣어서 동맥류 안에다가 이런 얇은 걸 넣어서 이런 코일로 이렇게 말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코일 색전술을 하면은 대부분 뭐 예후도 좋고 장기적인 예후도 수술보다 나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코일 색전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카테터 하나 넣어서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조금 넓고 혈관이 물려 있어서 이렇게 하나로 아니고 관을 2개 넣어서 이렇게 약간 2개를 엉켜가면서 이렇게 코일 색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이분도 여기 동맥류가 이렇게 있죠. 이분도 좀 큰 동맥류죠. 이분도 이제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2개를 넣어 이렇게 엉켜서 동맥류에다 꽉 채워가지고, 뭐 깜지로 꽉 뭐 칠한 것 같죠. 코일을 꽉꽉 채웁니다.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재발을 안 하기 때문에 가급적인 많이 채워서 색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까처럼 그냥 코일만 앞에 케이스처럼 넣는 경우도 있는데, 또 아까 처음에 이제 모형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넓은 동맥류들이 있어요. 입구가 넓은 동맥류들은 코일 말면 이렇게 풀려 나옵니다. 정상 혈관 쪽으로. 그럼 이게 코일이 이렇게 혈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정상 혈관 쪽으로 빠져나오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 혈관에다가 이렇게 스텐트 같은 걸 대서 혈류는 잘 보내고 입구를 잘 막아주고, 나머지 부분에만 이렇게 코일로 채워서 터지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텐트 같은 게,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는 제가 2005년도 정도에 그 인턴 레지던트라고 하는 전공의 의과대학 졸업하고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이런 뇌동맥류는 이런 시술 같은 게 거의 없었어요. 다 이제 수술만 했었고. 근데 지금 이제 2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 이제 90%가 이런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제 의료의 그런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스텐트를 넣고 이렇게 코일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코일 색전술, 스텐트를 이용한 코일 색전술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텐트를 넣으면 이제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스텐트는 이제 아스피린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스텐트를 안 쓰고 코일 하는 경우에는 약을 쓰지는 않는데, 뭐 정말 짧게 쓰고 끊는데, 이런 스텐트를 넣은 경우에는 아스피린하고 뭐 클로피도그릴이라고 하는 이런 약을 써가지고 항혈소판제입니다. 그래서 피를 좀 묽게 해서 이게 그 혈전이 안 생기게, 보통은 뭐 1년 반 정도 유지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끊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임상 케이스는 여기 보면 이게 중대동맥에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작은데 약간 끝에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블랩이라고 해서 이렇게 딸색이 있어요. 동그라면은 그래도 이 정도 작으면 견갑하도 되는데, 끝에가 뾰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안 좋은 거는 작아도 잘 터집니다. 제 환자 중에 파열돼서 오신 분 중에 1.6mm 환자가 있어요. 사실은 거의 임상에서는 거의 치료 안 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냥 견갑만 보는 케이스인데, 실질적으로 1.6mm 환자가 터져서 오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뭐 혹시나 여기 1.6mm 있으신 분들이 치료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블레이비라고 굉장히 작은 게 있어가지고 치료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스텐트를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구에다 이제 스텐트를 대줘서 코일이 빠져나오지 않게 해서 코일만 채워서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케이스도 약간 이렇게 좀 좋지 않죠. 동맥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블랙 같은 게 잡혀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잘 터지는 겁니다. 딸색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쉽게 잘 터집니다. 터지기 전에 우연히 발견됐으니까 이렇게 스텐트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스텐트 깔아서 코일을 채워가지고 이제 스텐트 코일 색전술을 시행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적당히 좀 크기가 뭐 7mm, 8mm, 뭐 5mm 이런 거는 괜찮은데 여기처럼 굉장히 큰 동맥류가 있어요. 혈관이 엄청 늘어나 있죠. 이게 10mm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거의 해도 재발률이 한 35%, 40% 됩니다. 이거 뭐 또 하자고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또 한 번 하고 끝내고 싶지. 그래서 최근에 한 10년 좀 됐나? 좀 이렇게 새로운 또 장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텐트는 스텐트인데 굉장히 촘촘한 스텐트예요. 이거 혈류 전환 스텐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이게 촘촘하기 때문에 이 혈관처럼 이제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깔아만 줘도 아까처럼 뭐 동맥류 안에다가 코일을 뭐 채우고 이렇게 안 해도 스텐트만 넣어도 그냥 안에 혈전이 갇히면서 그냥 막힙니다.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좋죠. 재발률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10mm 이상 되는 거는 혈류전환 스텐트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뭐 큰 동맥류는 10mm 이상 넘어가면 재발률이 높아요. 35%. 뭐 큰 25mm 넘어가면 거의 반 이상은 재발한다고 봐야 되고 재발이라고 하는 게 뭐 터진다는 의미는 꼭 아니고요. 입구가 다시 조금 노출되고 코일이 안으로 닫아지면서 입구가 다시 노출되기 때문에 재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작은 경우에는 뭐 5%에서 6%이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럼 이런 동맥류가 우리가 검진이나 이런 거 했는데 CT나 뭐 우리 건강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찍었더니 있어. 그럼 다 치료해야 되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는 언제 해야 되냐? 이제 크기만 봐서는 그냥 어디든지 4, 5mm 이상 된다. 그러면 치료하세요. 보통 이렇게 다 얘기 듣습니다. 4, 5mm. 그럼 3mm는 어떡하냐? 여기가 그런 이 3mm보다 작은 뭐 3.5mm나 이런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이제 저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 교통동맥이라고 해가지고 양쪽의 뇌를 이어주는 한 가운데 미간의 한 가운데 우리가 전 교통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전 교통동맥이라든지 기저동맥이나 이런 데는 진짜 임상에서 뭐 2.7mm, 2.8mm, 3.1mm 이렇게 터져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더라도 이 위치에 따라서 전 교통동맥이나 뭐 기저동맥이나 이렇게 잘 터지시는 분들은 부위는 저희가 3mm나 뭐 그렇게 좀 모양이 안 좋은 그 작은 동맥류를 한다면은 좀 이렇게 크기가 작아도 위치가 안 좋으면은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2명 이상 뇌동맥류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성 뇌동맥류 이렇게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데요. 가족성 뇌동맥류는 쉽게 조금 작은 동맥류 상황에서도 터질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성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치료를 조금 더 권하고 있고요. 조금 작아도 치료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젊은 나이, 뭐 40대, 뭐 30대, 살날이 굉장히 좀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7mm나 5mm 이 정도 기준으로 연팔 확률을 1%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40이다. 그러면은 뭐 40이다 그럼 평생 앞으로 40년 살아야 되는데 평생 뭐 40%의 팔 확률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힘들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뇌동맥류 환자분들은 저희가 치료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크기가 작아도 모양이 깨쭉하다든지, 그러니까 모양이 안 좋은 경우, 아까처럼 이렇게 딸색 같이 동맥류 옆에 또 새로 자라는 그런 딸색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치료하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뇌동맥류의 치료, 예방, 사실은 오늘은 이게 주제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가장 뇌동맥류의 예방은 조기 발견밖에 없습니다. 조기 발견. 이거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에 뭐 배가 아파서 뭐 호흡폐가 안 좋아서 뭐 기침이 나고 배가 아프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터지는 순간 급사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평소에 이런 이제 뇌동맥류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건 여성이 조금 위험인자인데 뭐 그건 어쩔 수 없겠죠. 성별이니까. 그리고 폐경 이후에 어떤 그런 호르몬 변화 이런 건 자기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지만 적어도 어떤 혈관성 위험인자인 혈압이라든지 뭐 당뇨, 고지혈증, 뭐 술이나 담배, 특히 담배 이거 굉장히 이제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염증과 연관된다라는 게 이제 병리 쪽인 어떤 소견이기 때문에 염증과 연관되는 그런 위험인자들은 과감하게 본인들이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검진을 반드시 40세 이상에서는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이게 평소 경험해 보지 못한 두통이 갑자기 생겼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타이레놀 먹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두통이 그냥 우직 조금씩 그냥 무리하게 오면서 며칠 좀 뒷목 통증이 조금 있고 이런 건 괜찮습니다. 약 드시고 보셔도 되는데 갑자기 너무 심하게 팍 생겼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저는 가시라고 합니다. 이게 출혈량이 미세하게 또 오는 경우도 있는데 미세하게 동맥류 같은 경우 터졌다가 재출혈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출혈되면 거의 다 돌아가신다고 봐야 됩니다. 양이 그래서 재출혈이 굉장히 무서운데 그래서 일단은 갑작스러운 두통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혈관 쪽 검사를 하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 습관이라든지 식습관 개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출혈성 뇌졸중에 대해서 뇌동맥류와 그다음에 뇌출혈에 대해서만 이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뇌경색에 대한 것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사실은 앞에 케이스에서 보여드려서 이분도 보니까 혈관 CT에서 이분 아까는 오른쪽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왼쪽이네요. 왼쪽이 여기가 이렇게 잘 안 보이죠. 한쪽 혈관이 막혀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조영술 했더니 왼쪽에 이렇게 가다가 막혀버립니다. 딱 끊겨 있죠 지금. 그래서 옆에서 보면 딱 끊겨 있고 위쪽에 혈관이 안 가는 거죠. 뭐 수술적 치료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저희는 이제 외과 의사다 보니까 이런 혈관 내 수술도 이제 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이제 개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 보이던 게 쭉 보여가지고 개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혈전 같은 게 이제 뽑히는 게 보이는 거고. 이런 기계적 혈전 제거술은 예전에는 이게 뭐 이런 스네어 같은 걸 어떻게 긁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스텐트가 굉장히 보급이 잘 되면서 이런 결과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안쪽에 우리가 경동맥 쪽은 이제 혈관이 이렇게 심하게 좁아진 경우 여기 보면은 이제 왼쪽에 경동맥이 이렇게 잘 가는데 오른쪽은 청경동맥 가다가 왼쪽 같은 경우 뭔가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죠? 여기가 이제 많이 좁아진 겁니다. 이게 뇌경동맥의 입구인데 많이 좁아져 있고 그래서 혈관 조영술 했더니 여기가 뭔가 이렇게 이 뇌경동맥하고 총경동맥과 뇌경동맥이 연결돼야 되는데 여기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겨우 이 간당간당이 붙어 있고. 이제 경동맥 협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0% 이상 되면은 그냥 시술을 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뇌경색도 올 수 있겠고요. 혈전 같은 게 와류되면서 뇌경색을 만들 수 있겠고 또 경동맥이 70%에서 80% 이상 좁아진 경우에는 그게 뭐 장기적으로 혈관성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최근에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70% 이상 되면은 스텐트를 넣을 걸 권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스텐트가 풍선으로 부풀려서 넓힌 다음에 스텐트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넣게 되면 이렇게 혈류가 쉽게 개통이 잘 됩니다. 경동맥 스텐트는 뭐 마취도 안 합니다. 전신 마취도 안 하고 저는 한 15분이면 넣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교적 간단하게 넣기 때문에 혈관 조영술하는 시간 15분, 뭐 스텐트 넣는 시간 15분이면 30분이면 끝납니다. 환자 협조만 잘 되면.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술도 아니고 금방 끝나는 시술이기 때문에 70% 이상 되면 굳이 뭐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주저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로 비교적 요즘에 많이 간단하고 빨리 끝나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경동맥은 이제 목 쪽이잖아요. 근데 목 쪽하고 또 머리가 좀 달라요. 우리 경동맥은 이제 목 쪽인데 이 머리 안쪽에도 이렇게 심하게 좁아진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괜찮은데 오른쪽에 여기 되게 좁잖아요. 이게 이제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머리 안에도 이게 스텐트를 잘 넣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게 좀 다른데 활혈성 뇌졸중의 어떤 위험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뭐 앞에 출혈과 똑같습니다. 뭐 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담배, 뭐 고혈압들, 뭐 주요 동맥의 70% 이상 협착은 재발의 어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약물 치료나 이런 거 잘 해야겠죠.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잘 고지혈증 쓰고 주기적으로 경과 보면서 심해지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동맥의 협착은 스텐트로 쉽게 넣는데 머리 안쪽에 있는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그 머리 안쪽에 뭐 70%, 80%, 뭐 90%까지도 되게 심하게 좁아지신 분들한테는 머리 안쪽은 스텐트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왜 안 하냐면 경동맥은 스텐트를 이렇게 넣기 전에 풍선을 부풀려 가지고 이런 찌꺼기 같은 게 이게 확 넓히잖아요. 그럼 찌꺼기가 이렇게 떨어 나갈 거 아닙니까? 혈류 때문에 떨어 나간 거를 여기 위에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스파이더라고 하는 걸 올리기 때문에 그 전에 거기에 걔가 이제 올라가는 찌꺼기들을 잡아주니까 머리 안으로 안 올라가요. 그래서 뭐 문제가 안 되는데 뇌 안쪽에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머리 안쪽에 심하게 좁아진 데를 풍선으로 부풀리면은 그 찌꺼기가 다 머리 위로 올라가면서 뇌경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안쪽에 있는 그 심한 협착은 약물 치료가 일단은 무조건 최선이고요.
약물 치료를 굉장히 세게 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뇌경색이 또 온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스텐트를 넣는데, 그런 경우에 뇌경색은 일부 오는 거는 감수하고 일단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안쪽에 생기는 심한 협착들은 약물 치료가 우선이다, 무조건. 그리고 경동맥 쪽에 있는 협착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되고, 뭐 50% 이상이라 하더라도 뭐 굉장히 어지럽다나, 같은 경동맥에 있는 쪽에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운동할 때 뭐 한쪽에 편마비가 오거나 감각 이상이 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50%만 좁아져 있어도 경동맥 시술은 할 수 있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경동맥을 이제 스텐트를 시술로 갑자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목을 절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동맥을 또 잘라서 이런 플락을 제거하는 내막 절제 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스텐트 경동맥은 뭐 1년에 지금 한 5, 60명 하고 있는데 거의 뭐 다 성공하거든요. 크게 실패하는 경우는 없어서 굳이 요즘엔 이제 내막 절제술까지는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마취도 해야 되고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또 회복 시간도 오래 길고 또 내막 절제한다 하더라도 또 플락이 쌓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텐트도 물론 이제 재발은 할 수 있지만은 스텐트가 더 치료 효과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혈관 질환 중에 두 개 뇌 안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스텐트보다 공격적인 약물 치료가 훨씬 더 좋다라는 이런 논문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약을 씀에도 반복적으로 뇌경색이 오는 경우에만 저희가 스텐트를 뇌 안쪽에는 삽입할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에 이제 검진해가지고 약간 무증상의 약간 중등도 이상의 혈관 협착이 있다. 그럼 뭐 단독으로 이제 그런 항혈수 반제나 아스피린 정도만 쓰고 있고요. 아스피린은 아니면 요즘에 이제 클로피도그렐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옛날에 만든 슬라이드인데, 거기다 이제 이것만 먹는 건 아니고 물론 당연히 여기다 이제 고지혈증 당연히 추가해야겠죠. 근데 뇌경색이 또 계속 발현이 되고 이제 중증 경우에는 보통 하나만 쓰지는 않고 아스피린하고 이제 클로피도그렐 두 개를 좀 세게 씁니다, 초반에. 그래서 멍이 많이 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약물 치료하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약을 잘 쓰고 당뇨약이라든지 고지혈증, 또 비만 관리 이런 것들, 다른 위험인자 관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뭐 뇌혈관 질환의 예방법 되게 앞에서 다 이제 말씀드리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뭐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끊으셔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특히 담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에서는 이제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자극적인 음식 같은 거 좀 자제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가는 겁니다. 뇌 쪽은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약물을 빨리 치료하는 게 이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행을.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셔라. 그리고 뭐 대기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뭐 미세먼지 심할 때 이런 얘기가 많죠. 뭐 미세먼지가 이제 뭐 혈관 내에 침범해서 혈전을 만들 수 있다. 뭐 겨울, 특히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언제 많냐면 환절기 때 많아요. 물론 겨울에도 많지만 혈관이 축하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추울 때는 또 잘 안 오고, 추웠다 따뜻했다 이런 환절기 있잖아요. 그리고 낮 기온과 이렇게 아침 기온이 저녁 기온이 차가울 때, 이럴 때 혈관이 수축 이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뇌혈관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뭐 저한테 외래 오시면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거 물어봐요. 뭐 혈관 협착이나 뇌경색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약을 당연히 먹어야죠, 그죠? 무슨 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클로피도그 같은 항혈소판 제제, 고지혈증 약들, 그 이외에 이제 증상에 따른 대증적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언제까지 약을 먹나요? 보통 뭐 뇌경색 환자들은 그냥 평생 드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혈관의 협착이라든지 동맥경화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하시고 고지혈증 관리하시고 아스피린 같은 거 지속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뭐 같이 약은 먹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이건 또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 MR 검사 비용이 걱정되면 혈관 CT만 찍어서도 보통 우리가 머리 안쪽에 있는 혈관들은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CT 같은 경우에는 조영제 부작용이나 신장 문제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좀 될 수 있다는 거. 뭐 MR 찍는 게 오히려 좀 이런 여러 가지 CT는 이제 혈관을 잡아야 되는 좀 이렇게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조영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 좀 해드리고요. 보통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저희 좀 강의를 좀 길게 준비를 하다가 좀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해서 1시간 10분 정도 준비했는데 5분 빨리 끝났네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으로 제가 나머지 시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